안녕하세요. 대구 스타트업 위크 1번 방에 3시 반부터 5시까지의 진행을 맡게 된 이승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여러분들 모두 바깥에도 나가기 힘들고 참 많은 활동들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에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한편으로는 즐겁다는 생각도 들고 네,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몇 가지 지급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화면이 작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나무 판자 몇 개랑 그리고 또 네, 서버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 등을 여러분께서 지급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 코딩과 이제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제목이 거창합니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첫걸음 코딩. 코딩인가 프로그래밍인가 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 하나를 살펴보실게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청소를 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자 여기 안경 쓴 친구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친구가 불만이 없이 가위바위보로 정하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친구가 일본 사람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네, 오쿠레타 키타 이토가 소지오 스루노와 도까나 라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늦게 온 사람이 청소를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자 왼쪽에 한국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일본 말이잖아. 에이, 잘 모르겠다. 난 음악이나 들어야지 라고 하고 헤드폰을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한국인과 일본인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코딩이라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니? 내 나이를 알아맞혀봐. 아니면 오늘 늦게 놀다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컴퓨터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게 이렇게 질문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엄청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네이버도 쓰고 있고 카카오톡도 쓰고 있고 구글에 검색도 한국어로 하는데 왜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만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컴퓨터에게 설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명령을 줬을 때 오늘의 날씨는 맑습니다 라고 답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컴퓨터가 컴퓨터 스스로 독립적으로서 뭔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려서 이제 거기에 동작이 가능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나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그냥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코딩이냐 프로그래밍이냐 이것은 아무튼 사람과 컴퓨터 또는 기계 사이에 우리가 명령어를 전달하거나 기계한테 무언가를 시키고 답변을 받거나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학교에 가면 이런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우측편에 지금 여우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여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클릭했을 때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좌로 이동했다가 우로 이동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형식이고요. 이걸 우리는 블록 모양의 것들을 이렇게 끼워 붙여서 동작하게 한다고 해서 블록 코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블록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제로는 왼쪽과 같은 형태의 소스 코드를 그냥 단순히 시각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측에 있는 이런 블록 코딩 같은 걸 우리는 왜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더 프로그래밍을 가깝고 친숙하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익숙한 블록의 모양을 딴 방향으로 시각화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테마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12살 메이커 소녀 실비아. 실비아에게 아두이노는 재밌는 장난감이었다. 이미 7살 때 아두이노를 이용해 수채화 로봇을 만들었다. 컴퓨터로 디자인하면 그대로 종이에 색칠을 해주는 수채화 프린터기다. 이 제품을 인터넷 펀딩 사이트에 올린 지 2주 만에 약 7천만 원어치가 팔리며 실비아는 미국 메이커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네, 실비아라는 어린 소녀죠.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할 때 당시가 이제 몇 년 전이니까 이제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를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로봇에 연결되어 있는 붓과 물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올려주는 이런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12세였는데 기억나는 단어가 저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입니다. 네, 12살짜리 소녀가 7천에서 8천만 원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기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것도 시작은 블록 코딩 또는 자그마한 소스 코드들로부터 여기까지 온다는 걸 알 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또 하나 보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저 중고생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 이 티켓이 뭘까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버스를 타는 이제 승차권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아니라 이 사진에서 재밌는 부분은 이 점선에 따라서 예쁘게 자르지 않고 뭔가 비스듬하게 조금은 얇게 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10장짜리 승차권인데 이렇게 90%씩 조금씩 쪼개서 자르게 되면 11장의 승차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트릭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좀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무엇으로 보이나요? 네, 지게라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 이제 뭐 선배님이시라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건을 사람이 직접 가마 같은 거를 메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을 지게라고 했죠. 그리고 이 중간 하단에 있는 것은 타자기라는 겁니다. 타자기를 이렇게 똑딱똑딱 두드리게 되면은 종이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상단에 인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이것들은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승차권은 교통카드로 대체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지게는 지게차 또는 그런 커다란 기계로 대체가 되었고요. 중간 하단에 있는 이 타자기는 키보드와 프린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대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많이들 두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가 되었다기보다는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승차권이 있고 없을 때 우리가 버스를 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요. 지게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고 지금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을 때 큰 물건 또는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자기를 사용할 때 어떤 우리가 물리적으로 손으로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탁탁탁탁 빠르게 뭔가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 방식이 변화하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산업의 결과물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업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것들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꼭 이 내용만큼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차,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우리는 마차를 타고 다니던 것을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넣어서 자동차로 바꾼 내용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더 먼 거리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의 힘을 빌려서 빠르게 가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말의 힘을 빌리던 것을 증기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과정을 대체한 것이죠. 그리고 방직기, 방적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물을 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직조하던 작업들을 방직기, 방적기를 사용하게 되면 기계로 직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생산품은 바뀌지 않았지만 생산하는 과정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 전반에 있는 내용물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변화시킨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예전에 그 이정문 화백께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965년에 이런 이제 만화 같은 사파를 그리셨는데요.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달나라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집에 앉아서, 또는 냉장고에 컴퓨터가 붙지 않을까라는 1965년도에 했던 많은 상상들이 있습니다.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파를 그리셨는데 아쉽게도 2000년대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021년인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상상력이 필요했고 그 상상력을 지금 현실화시키는 데까지 많은 기술들이 필요했겠지만 이 중에서 컴퓨터가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없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태양열 에너지 하우스도 결국에 어떤 이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산업의 중심에 지금 컴퓨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의 사파입니다. 2045년 미래사회의 모습이라는 사파로 아까 65년도 이정문 화백의 그림과는 조금 또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65년도의 상상력이 지금 21년이 된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의 이 상상력이 45년 아니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 현실이 되리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조금 말이 길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얻고 있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활동의 과정이 바뀌는 것 또는 그 과정이 조금 더 미려하거나 수려하게 바뀐다는 것,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것. 그것이 산업혁명이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컴퓨터가 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좀 역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몇 가지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 중에 AI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고 얘기 이제는 조금 지겨울 수 있을 텐데요.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스는 인간이 두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체스조차도 우리가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체스 두는 프로그램이 체스 마스터를 이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몇 년 전에 이제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해서 바둑을 이긴 전력이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곁다리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오면 어떡하지? 뭐 나중에 정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 대단히 단순한 작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이 단순한 작업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은 바둑 하나에 국한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산업군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군에 대한 대단한 통찰과 그리고 많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인공지능을 독립적인 것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 적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나온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이? 아마도 저는 연령을 막론하고 어떤 SNS나 유튜브를 보는 활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예전 자료입니다. 2013년 인터넷에서 1분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제 내용의 어떤 그래프인데요. 유튜브가 이제 72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의 영상이 1분 동안 업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 그렇지만 무려 8년 전이죠.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의 바탕에는 뭐 5G 기술, 뭐 LTE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데이터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결국에 우리가 씨앗은행이라는 은행을 쓴다고 하면 씨앗은행의 서버에 우리가 이체한 장부가 저장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 빅데이터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의 월마트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이제 맥주와 함께 가장 많이 사서 집으로 돌아간 물건이 무엇일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30대 남성이 맥주와 함께 가장 많이 산 물건. 뭐 안주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재밌게도 기저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매출표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영수증 데이터를 우리는 쉽게 버리지만 기업들은 그런 영수증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적으로 어떤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기저귀와 맥주가 아닐까 합니다. 이 말은 뭐 이것을 이제 다시 거꾸로 분석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30대 남성이 기저귀를 사러 마트에 심부름을 가는 거죠. 와이프에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기저귀 사는 김에 맥주가 있길래 맥주를 하나씩 사오는 이제 그런 행동 패턴을 우리는 그 수많은 영수증을 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맥주와 기저귀 매대를 가까이 붙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건 정말 당연한 생각인데, 뭐 치킨 옆에 콜라를 같이 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그 데이터들 사이에서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면
기저귀와 맥주 같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의 어떤 한 쌍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상업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발전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우리가 요즘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인터넷, 모든 것에 이제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쉽게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20년 전과 지금이 굉장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깥에서도 에어컨을 켤 수 있고 또는 바깥에서도 집에 보일러를 켤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뭐 외출로 눌러놓고 나간다거나 그 정도의 활동은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작하듯이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런 건 없는 기술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어떤 반도체의 집적화 그리고 회로의 소형화 여러 가지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는 여기 위에 보이는 에어컨에도 어떤 칩셋을 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데도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외부에서도 통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쉬어가는 퀴즈로, 냉장고에 참 인공지능을 붙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컴퓨터를 심어서 스마트 냉장고를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집에 있는 하고 많은 가전 중에 냉장고에 그렇게 열심히 컴퓨터를 붙이려고 노력을 할까?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많은 가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있는 모든 가전과 항상 통신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은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합한 가전은 냉장고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TV는 우리가 안 볼 때는 끄고 볼 때는 켜지만, 냉장고는 우리가 음료를 마시든 마시지 않든, 음식을 보관하든 보관하지 않든 언제나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장고를 중심으로 우리가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기업들은 냉장고에 기능을 붙여서 똑똑한 냉장고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아주 간단한 예겠죠. IoT에 커튼을 닫아주세요 라는 이제 명령어를 보내면 이제 우리가 멀리서도 커튼을 닫을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간단한 아이디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구름 같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지를 생각을 한다면 구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름은 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제 구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구름은 항상 여기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뭐 만지고 싶을 때 만지기는 어렵지만 항상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시각적으로 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러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구름과 같은 공간에 저장을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땡겨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데요.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아주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홈쇼핑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쇼핑몰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A 고객, B 고객, 철수 고객, 영희 고객의 어떤 고객 데이터를 우리가 보관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도 빌리고 상가를 임대해서 거기에 컴퓨터도 놔두고 전기도 연결하고 주문도 받고 이제 물건도 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컴퓨터를 두고 거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임대료를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홈쇼핑이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홈쇼핑 고객은 하루에 평균 뭐 동시에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홈쇼핑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를 하게 되고 만약에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동시 접속을 하는 사람이 10,000명 정도까지 만약에 늘어나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버의 대역폭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 20,000명을 어떻게 한번 수용하지? 라는 고민이 들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뭐 아마존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마존이 서버를 많이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의 일부분을 우리가 대여를 해줄게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홈쇼핑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서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아마존이라는 업체에 어떤 서버를 일정량 빌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와 같이 동시 접속자가 늘어나는 순간에도 뭐 아마존에 요청을 해서 아니면 뭐 옵션을 달아서 동시 접속자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빌리는 폭을 늘렸다가 다시 줄어들면 빌리는 폭을 줄였다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단 홈쇼핑만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서버를 두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일은 은행, 홈쇼핑, 자동차 회사, 그리고 참 무언가를 파는 많은 의류업체들, 많은 사업군에서 우리는 서버를 두고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클라우드 환경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산업이, 우리 세상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모델들이 지금 팔리고 있고 또 테슬라 스테이션들이 생기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상은 했는데 실제로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패러데이 퓨처라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로백이라고 하죠.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저희가 보통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이제 2.39초의 제로백을 끄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회사는 더 이상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로백이 2.39가 되든 뭐 2초가 되든 우리가 그걸 실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기술 발전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고요. 여기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좀 전기차처럼 생긴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달아서 우리가 안에서 화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이드를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서 이제는 기름 탱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이어서 이제 자율주행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그랜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랜저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죠. 아니, 자율주행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겠지만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는 아주 발칙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대부분 생각을 할 겁니다.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를 해서 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는 위에 센서만 우리가 팔고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얹어서 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회사의 이 뭐랄까요, 서비스의 참 장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차에 이 위에 기기를 얹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회로를 조금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모두 다 어떤 컴퓨터와 이런 센서와 회로의 집적화 그리고 뭐 등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키워드들로 발전되었다는 거 이제는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자, 역전현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과 현대, 참 그 밑에 을, 갑을, 병정부터 시작해서 밑에 수많은 하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1차 하청이 일을 받고 1차 하청이 자기들이 할 만큼 일을 하고 나머지는 2차, 3차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역전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밝게 빛나는 도넛 같은 거를 여성분이 대고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한번 잠깐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넛 같이 생긴 이 기계가 뭘까? 그리고 왜 얼굴에 대고 있을까? 초기 투자금 50억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 도넛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넛을 여기에 대게 되면 피부의 습도와 그리고 뭐 온도, 그다음에 뭐 자외선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런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왜 팔렸냐면 개인에게 팔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데이터를 대기업들이 많이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자그마한 도넛을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여성, 남성,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 한국인의 피부 데이터를 이 마루108이라는 회사는 축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계절별, 요일별, 날씨별, 뭐 나이별, 성별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J를 이렇게 기업 이름을 자꾸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CJ가 신규 화장품을 하나 개발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데 화장품을 사러 가면은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참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피부 상태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직접 데이터를 모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 데이터 모으는데 한계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 도넛을 판 회사가 도넛이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도넛을 통해서 정보가 모이게 되고 마루 180이라는 회사는 그것을 뭐 CJ든 뭐 많은 회사들에게 계절별로, 성별별로, 뭐 연령대별로 정보를 모아서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대기업 중심으로 어떤 산업이 펼쳐져 갔다면은 이제는 벤처로부터 시작해서 정보의 취합이 있고 이 정보를 다시 대기업으로 팔게 되는 이러한 식의 산업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고 비포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 있는데요. 2014년 거라서 약간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숙박업은 17%, 매출액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전문과 기술 서비스는 뭐 약 9%, 그리고 건설은 3% 정도, 정보통신 2% 정도 이렇게 매출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는데 제조업이 매출액이 떨어졌죠. 자, 왜 그럴까요? 현대중공업이라고 해봅시다. 현대중공업이 어떤 트럭을 만들거나 뭐 대단히 큰 포크레인을 만들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뭐 고장도 많이 나서 새로 포크레인을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지만 이제는 저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옛날만큼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10년에 한 대를 팔 수 있었다면 이제는 12년, 12, 3년에 한 대를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포크레인 회사들은 팔았던 포크레인이 너무 오래 동작을 하니까 다음 포크레인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러한 활동들이 줄어들게 돼서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여기에는 당연히 건설 경기의 하락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두산인프라코어든 현대중공업이든 모두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희망퇴직, 뭐 2015년에는 적자도 발생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현대중공업과 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프라코어는 2011년에부터 이렇게 큰 낙폭을 가지고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캐터필러는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은 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오르락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희망퇴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서 100억을 만약에 벌다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어서 8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퇴직시켜서 4명이 되면 영업이익률은 줄어들지 않죠. 5명이 100억 버는 거랑 4명이 80억 벌 때 한 명이 일하는 양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캐터필러는 그것이 아니고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서비스를 뭔가 발굴을 해냈다는 건데, 이제 그것이 비포 서비스라는 겁니다. 비포 서비스 좀 내용이 생소할 수 있어요. 고장이 나야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던 애프터 서비스죠. 그런데 비포 서비스는 IoT를 기반으로 어떤 중장비 혹은 어떤 제품에 모두 센서를 탑재하고 그 센서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다시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3000번 회전하면 고장이 나는 모터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2950번 정도를 돌렸어요. 그럼 이제 50번만 더 있으면 고장이 난다는 거를 캐터필러는 압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까지 계산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날 사용을 해서 3000번째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는 오늘 건설을 해야 되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만큼의 스톱이 발생하게 되고, 공장이 멈추고 건설 공정이 멈추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캐터필러가 이를 미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IoT를 활용해서 저기 저 현장에 있는 우리 제품이 곧 고장이 날 건데 미리 가서 연락을 취해서 서비스를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한다면, 건설 현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장을 쉬지 않을 수 있고 건설을 멈출 수 있지 않을 수 있고, 돈을 만약에 조금 더 주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그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캐터필러는 IoT 그리고 회로의 직접화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비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비포 서비스 개념은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전파가 돼서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GE라는 회사에 터빈 공장에도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포 서비스의 예를 하나 더 들면 뭐 비행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한 대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정부가 군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F-15K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억소리가 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체들이 한번 멈추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의 고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 전에 비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도 좋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수리를 하던 업체들은 좀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러 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대기업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볼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음식점에 가면은 예전에는 뭐 서빙 해주시는 분이 계셨다면 요즘은 종종 그런 음식점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어떤 서빙하는 로봇이 와서 접시를 주고 가고 다시 가고
이런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모두 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예전에는 식당에서 길을 찾는 로봇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뭐 식당에서 길 찾는 것 정도는 테이블 번호 확인하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점원조차도 소프트뱅크는 이런 페퍼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肉汁ジュワーほっぺたとろけそうなお肉食べたいですか？食べたいですね。ロボットの僕も一回食べてみたい。 일본 소프트뱅크사가 개발한 페퍼는 일본 미에현이 도쿄에 문을 연 특산물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페퍼는 일본어 외에도 중국어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m watching TV. I hope I'm not disturbing you. Am I? Yes, you are. Oh, I am sorry. I will stay quiet. 사람과 더 많이 대화할수록 학습하는 양도 많아집니다. 네, 재밌죠?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니? 방해하고 있어 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조용히 한다는 이 좀 귀여운 녀석인데, 점원 접객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로봇이 대체를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업들은 로봇으로 왜 대체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전에 공장이 로봇팔로 대체된 것과 비슷합니다. 로봇은 24시간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데에 어떤 컨디션에 고조가 없고 항상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업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포켓몬고와 같은 이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이는 조그만한 곳이 이 아이가 실제로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VR 장비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왼쪽 하단처럼 보고 있는 것인데, 멀리서도 실제로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떤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를 실제로 가지 않고 탐험하는 그런 체험 현장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건데, 지금은 아직 포켓몬고처럼 조금은 어색하고 약간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조금 더 점점 발전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생동감 있게 뭐 이집트를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에펠탑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직접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고 통신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뭐 학교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오큘러스와 같은 어떤 VR 기기를 하나 끼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독일의 티센크루프라는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거나 보수를 하러 갈 때 직접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최대한 외부에서 판단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VR을 활용해서 진단을 하고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콘텐츠에서도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ll Rycrest. Okay. Hey Dave, what's up?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Preheat my oven. 아마존의 에코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뭐 요리도 하고 불도 켜고 날씨도 물어보고 전화도 걸고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왜 문화 콘텐츠에 넣어놨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유를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카카오 앱이라든지 뭐 티맵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목소리를 입혀서 이제 길 안내를 받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스피커 산업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집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BTS가 우리 하루의 날씨를 알려줄 수도 있고 하루 일과를 정리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BTS의 뭐 멤버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진짜는 아니지만 그런 목소리를 모방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약간 무섭기도 한데 적응이 된다면 좀 재밌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연예계에서도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상을 몇 번을 봐도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잘 적용한 사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케아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가구를 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실제로 우리 집에 놔뒀을 때 이게 진짜 어울릴까? 사이즈는 잘 맞을까? 그리고 놓으면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너무 들어가 있진 않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AR이라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뭐 제품 번호만 입력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배치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이케아의 참 아주 돋보였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를 하나 보고 싶어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획기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볼 영상이 이 책상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단순히 책상에 관련된 것일지 앞으로 미래의 어떤 가구에 대한 것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책상에 관련된 영상일지 아니면 책상 그 이상의 영상일지 책상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앞으로 책상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연출된 장면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피아노 모양처럼 두루룩 올라와서 내려가고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참 참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보급이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도 어떤 수업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음악 시간에는 약간 음악 감상에 적합한 모양으로 바뀐다거나 그리고 뭐 국사 시간에는 국사 수업에 좀 더 적합한 방향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교실에 아니면 어떤 강연장에 보급이 될 수 있다면 전 그거 정말 멋진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을 던진다면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나올 줄도 몰랐고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미리 한다는 비포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참 생각하기 어렵고 책상을 저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이케아처럼 하기도 참 어려운데 뭐가 생길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기회와 위기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20년 후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 7세 아이들, 이건 이제 그때 당시 기준으로 7세인데 2020년에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져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주 오늘 내용의 초기로 돌아가서요. 예전에는 버스를 탈 때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승차권을 받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카드를 찍는 방향으로 대신되고 버스 안내양은 없어졌죠. 그리고 예전에는 물건을 들어다 주는 지게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있죠. 어느 높은 산까지 그 마차가 아니죠. 가마에 태워가지고 사람을 싣고 내리고 하는 직업이 아직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동화가 되고 기계로 하게 된다면 그런 직업들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지게를 들고 다니던 지게꾼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계만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떤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이 10명 필요하던 게 1명 필요한 식으로, 5명 필요하던 게 2명이 필요한 식으로 결국에 인력이 투입되는 양을 줄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보다 줄어든 일자리가 더 많아지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라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뭐 회계사, 이거 하시는 분들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는데 세금 계산하는 거, 그리고 어떤 회계를 한다는 거, 프로그램만 잘 짜여진다면 그런 것들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가 지금 홈택스, 손택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직접 수기로 계산을 잘 안 하죠. 뭐 소매점 계산원 이런 것들은 벌써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중개 이런 것들 뭐 이미 직방 그리고 뭐 많은 다른 어플들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비행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오토파일럿이 가능하다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직업이 사라지는 양보다 생겨나는 양이 더 적다. 왜냐하면 기술이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의 측면에서는 많은 수의 사람을 약간의 기술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라는 이런 결과로 결국에 가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IoT 그리고 VR, AR 많은 기술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컴퓨터라는 것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작하는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덕과 철학과 인문학적인 소양도 중요하겠지만 이 컴퓨터라는 것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뭐 핀란드, 뭐 4에서 8세, 영국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이미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이제 엔트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실효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세계와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딩이냐 프로그래밍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부터는 아까 예전에 지급해드렸던 이 자그마한 여기 로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구성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육면체로 쓰레기통 같은 것을 만들 건데요. 그래서 육면체라 했으니까 총 이 나무판이 6개가 필요합니다. 앞판, 이거 뒷판, 앞판, 그리고 이 왼팔, 오른팔, 그리고 뚜껑과 그리고 또 밑면 이런 식으로, 네, 줌이 안 돼서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조립을 해야 되는 것은 뒷판을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조립을 해서 왔는데요. 뒷판은 이렇게 건전지 3개를 넣는 이 건전지 케이스와 그리고 여기 녹색의 어떤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 있습니다. 칩은 중간에라고 봐야 될 거고 회로 기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뒷판에 중간 부분에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을 거예요. 저는 벌써 이렇게
건전지 케이스를 끼웠는데요. 같이 동봉된 이 나사를 이용해서 여기 이 건전지 케이스에 뚫려 있는 구멍 2개와 여기 나무 판자에 뚫려 있는 구멍 2개를 이렇게 나사로 연결하면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처럼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빨간 선과 검은 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 나와 있는 쪽과 이 회로에 녹색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침이 막 달려 있는 부분이 아니고 녹색에 나사로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방향을 맞춰주는 게 아마 수월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립에 대한 내용은 조립 설명서를 이제 다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앞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이 초음파 센서가 여기 이렇게 로봇의 눈에 튀어나올 수 있게 되죠. 이게 홈이 좀 빡빡할 수가 있는데 잘 끼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거가 이미 벌써 좀 잘 안 맞네요. 네, 그래서 억지로 조금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끼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음파 센서 뒷면에 이렇게 핀 4개가 있는 곳을 보시면 영어가 자그마하게 적혀 있습니다. GND, 에코, 트리그, VCC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의 색깔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는 어차피 안에 금속성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깥 케이블의 색상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검은색 선은 GND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VCC에 연결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선이 있는 쪽이 GND에 들어가고 VCC가 있는 쪽이 빨간색 선이 꼽히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뒷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 회로가 이 로봇 바깥쪽에 드러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쪽에 회로가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이 건전지를 바깥에서 넣었다 뺐다 그리고 이 회로의 온오프 버튼을 통해서 켰다 껐다를 하기 위해서 회로 바깥쪽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를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이거 조립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보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밑판을 먼저 끼우면 고생하시기 때문에 우측에 팔을 끼우고요. 좌측 팔을 끼우고 뒷판과 함께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실 거예요. 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안에 넣겠습니다. 넣기 전에 이제 먼저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면 이 4개의 선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침이 있는 곳에 연결을 할 건데
확대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최종적인 모습만 제가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을 하는 동안 조금 조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녹색 기판에 보면 중간에 있는 칩이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CPU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연산과 필요한 전기적인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로에 좌측이라 할지 우측이라 할지 참 애매한 이 부분에서 전기적인 전류를 공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음파 센서에 가까이 왔냐 떨어졌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 로봇의 머리가 열렸다 닫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코드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코딩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자그마한 로봇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로를 제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금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터에 긴 날개를 사용하지 마시고 자그마한 이렇게 90도짜리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방향이 중요한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첨부하게 될 이제 설명서를 보시고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조금 짧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는 이거를 바깥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안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켜보겠습니다. 회로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단점이 이 뚜껑을 여는 타이밍을 저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손을 닿으면 열리고 손이 안 닿으면 닫히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조금 빨리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열고 닫히게 되고 하는 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그마한 회로를 가지고 이런 샤오미에 마치 열려 하면 열리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재미난 로봇은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코드로 짜는 데는 많이 배웠다는 가정하에 한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초등학생도
그리고 어른들도 언제나 공부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조립 설명서는 제가 꼭 첨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정말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나중에 또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딩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우리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발전되게 될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잠깐 마치게 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